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챕터 5장 공공선택 이론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여러가지 투표 제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최적 투표 제도, 최적 다수결 제도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로 뭐를 봤냐면 최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거는 만장일치제를 봤습니다. 전원합의제죠. 그러니까 요거는 모두가 찬성을 하면은 통과되는 거예요. 이제 파레토 효율적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긴 한데 문제는 뭐예요? 달성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얘기했을 때는 요게 LO의 완비성을 위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다수결 제도에 대해서 볼 거예요. 다수결 투표 제도라고 쓸게요. 이렇게. 자, 우선 개념을 볼게요. 다수결 투표 제도란 과반수 이상의 투표자가 지지하는 대안이 선택되는, 그러니까 다수라고 하면 근데 50% 넘은 게 다수일 수도 있고요. 60일 수도 있고 얼마를 다수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보통은 과반수제를 우리가 다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과반수 이상을 통과하게 되면 요걸 다수의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점. 자, 이렇게 있어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선호의 강도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할 때 너 이거 찬성해, 반대해 하면은 이게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누구를 지원합니까? 할 때요. 누구를 뽑고 싶습니까? 할 때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열렬히 좋아해서 이 안건을 진짜 좋아해서 지지할 수도 있지만 아니 저쪽이 싫어가지고 그냥 지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같이 흑백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둘 중에 너 흑이야, 백이야, 좌야, 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중간에 애매한 회색일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호를 반영하는데 찬성, 반대 거기까지는 알 수 있지만 선호의 강도는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다수결 투표제에서 각 투표자는 찬반 여부를 표시할 수 있고요. 선호의 강도를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한 건이 채택됐을 때 오히려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회효생이 감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거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51명의 사람이 찬성하고 49명이 반대했어. 근데 찬성한 사람들의 51명은 그냥 뜨뜻미지근한데 저는 그냥 찬성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주 열렬하게 반대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찬성돼서 통과하잖아. 그럼 사회후생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최소 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여러분, 최적 다수결 제도에서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최적 다수결 제도에서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총 극소화하는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이게 다수결과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최적 다수결제랑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적 비용이 아닐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을 극소화하는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최소 비용이 아닐 수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표제도 운영의 총 비용은 앞에서 본 것처럼 외부 비용과 의결 비용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총 비용이 극소화된다는 보장이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 다수결 제도가 그래서 최적 다수결 투표제와 일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3번. 다수의 횡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다수 중에서 앞에 약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다수의 횡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안건이 앞에서 본 것처럼 51대 49로 넘어섰단 말이야. 근데 이걸 찬성하는 사람은 51%, 51명의 사람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또 49%씩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돼가지고 전부 다 찬성하는 걸로 간주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 1번 볼까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소수파가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다수파가 투표를 강행해서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소수파의 약간의 다수가 약간 소수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수파의 이익을 크게 침해할 수가 있고요. 소수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파가 약간의 다수야 51대 49 이런 것처럼 약간의 다수의 수적 우위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거 이걸 다수의 횡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거보다 이제 중요한 게 투표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중요해 가지고요. 다른 절로 우리가 따로 뽑아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뭐냐면 투표 결과가요. 어떻게 딱 정하면 한 번에 획일적으로 이렇게 딱 일관성 있게 결정돼야 되는데 결과가 자꾸 바뀌어요. 거기 볼게요. 선호의 이행성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A가 되고 이렇게 하면 B가 되고 결과가 뒤집어지고 왔다 갔다 하게 돼서 LO의 불가능성 정리할 때요. 이행성을 위배한다. 이거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다수결 투표 제도 있잖아요. 이렇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특징, 이 투표제도 비교하는 거 단골로 나오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요, 우리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수결 제도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너 찬성이야, 반대야. 이렇게만 얘기해서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선호의 강도를 반영하는 방법을 우리가 발견해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점수 투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점수 투표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음식점을 갔는데 당신은 그 음식점이 맛있어요, 싫어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O, X 이게 아니라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점수를 부여해서 1점부터 5점까지 준다라고 하면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있죠. 아주 맛있어요. 그냥 맛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개요 한번 볼게요. 개요. 자, 우선 점수 투표제랑 각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각 투표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각 대안에 대해서 주어진 점수를 배분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부여해서 이 점수에 뭐가 반영된다? 그렇습니다. 선호의 강도가 반영되는 거예요.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2번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는 점수를 부여하니까 이게 이제 기수적인 측면에 점수로 부여하니까 거기 보시면 기수적으로 선호의 강도가 반영된다 보시고요. 2번. 자, 가장 높은 점수를 다 점수를 합계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안건, 획득한 후보가 당선됩니다. 자, 장단점을 볼게요. 2번 장점 한번 보시면 자, 장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번 볼까요? 자신의 선호의 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게 되니까 투표자의 선호의 강도가 잘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 됩니다. 자, 다수결 제도랑 비교되시죠? 여기서는 너 찬반 둘 중에 하나 골라 하는데 여기서는 선호의 강도가 반영된다. 네, 요게 있고요. 다음에 거기 빨간 색깔 약간 참고 볼까요? 100명의 투표자 중에서 어떤 안건에 찬성하는 51명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49명이 있는데 51명은 그 안건이 통과되었을 때 조금 효용이 증가해. 근데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게 통과되면 효용이 대폭 감소하게 되면 사회후생이 감소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점수를 반영해버리게 되면은 선호 정도까지 고려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각 대안 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대안이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호의 강도뿐만 아니라 투표의 역설이 다수결 제도에서는 발생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점수 투표제에서는요. 투표의 역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투표의 역설 요게 발생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3번. 특정한 대안을 선호하는 소수 의견도 투표 결과에 잘 반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수를 부여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 표를 내가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점수를 많이 부여해서 한 좋아하는 사람한테 1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소수의 선호라고 할까 의견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봐주시고. 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단점. 자, 1번 볼까요? 투표자들이 전략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점수를 이렇게 부여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점수로 이제 선호를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점수를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전략적으로 해서 우리가 뒤에 볼 건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점수를 더 많이 안 주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주고 해가지고요. 그 전략적 행위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행위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에 취약하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점수를 어떻게 몰아주고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투표의 결과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불규칙하게 바뀔 수가 있고요. 자, 선호의 강도를 이렇게 기수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쉽지는 않지. 현실에서는 좀 어려워. 이렇게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수치로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먹었을 때 만족이 얼마인가? 7인가? 8인가? 그러니까 약간 주관적인 측면이 있게 되죠. 자, 그리고 LO의 불가능성 정리에서요.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독립성을 위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는요. 어떤 게 출제 포인트가 되냐면 여기요. 그래서 써놓은 건데 만장일치제에서는 LO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완비성을 위배하고요.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이거 다 수학적인 표현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수결 제도는 뭘 위배합니까? 이행성을 위배하고요. 그러니까 모두를 충족하는 건 없다. 이렇게 끌고 갈 거야. 점수 투표제에서는요. 독립성을 위배합니다. 암기하세요.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1페이지 가보시면 점수 투표제 하위에서 전략적 행동의 가능성 나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건이 X, Y, Z 이렇게 있죠. 자, 투표자가 A와 B와 C 이렇게 있고요. 이 사람이 투표자야. 시험 문제 갔을 때는요. 투표자와 안건을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안건이라고 할게요. 투표 관련 대안이죠. 대상입니다. X, Y, Z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자, A는 점수를 부여했을 때 거기 보시면 10점 만점의 점수를 6, 3, 1 이렇게 부여했고요. B는 어떻게 부여했습니까? 7, 2, 1 이렇게 부여했고요. C는 어떻게 부여했어요? 1, 2, 7 이렇게 부여했다고요. 자, 그래서 합계해서 서메이션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는 14, 7, 9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1번 볼게요. 투표자 ABC가 각자에게 할당된 10점의 점수를 자신의 진정한 선호에 따라서 각 대안에 배분하게 되고요. 투표한 결과가 아래 표와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2번. 각 투표자가 자신의 진정한 선호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면 다 서메이션 했을 때 뭐가 제일 높아? 14가 제일 높잖아. 그러니까 뭐가 채택된다? X가 채택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3번.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점수 투표제에 따른 결과는 X가 채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다 좋아해. 채택되나? 이때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슬퍼해? 여길 잘 보세요. C가 슬퍼한다고. C는 Z를 지지하는데 X는 꼴도 보기 싫어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투표자 C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투표자 C는 아주 슬퍼, 매우 슬퍼요. 이해 가시죠? 네, 슬퍼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X가 채택되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점수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점수를 줘도 점수가 이렇게 이기기 어렵잖아. 그래서 아주 슬퍼해서 자기가 꼴도 보기 싫어하는 X가 채택되는 거라도 막기 위해서 거기 한번 볼게요. 3번. 자신에게 부여된 10점을 Y에 투표하게 되면 Y에다가 여기다가 10점을 다 부여하는 거야.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다 10점을 다 부여해. 그럼 얘다가 여기다가 빵을 주고요. 아예 여기다 그냥 10을 다 줄게. 10을. 여기도 그냥 빵을 다 할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차피 Z가 탈락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나마 덜 싫어하는 거에다가 채택되는 꼴도 보기 싫은 걸 이제 당선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점수하면 여기는 13, 여기는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 여기는 더하면 2 이렇게 돼서 Y가 채택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투표자 C는 매우 지금 슬퍼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될 걸로 예견이 돼. 그래서 Y에 올인을 하는 거야. 몰빵을 하는 거야. 올인해서 X가 당선되는 것은 X가 채택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C에 그러니까 이런 게 전략적 행동이야. 전략적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점수를 이렇게 배치를 다르게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X가 채택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보세요. 이런 건 전략적 행동이라 합니다. 다른 투표 방식에서도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점수 투표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참고는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점수 투표제가 독립성 조건을 위배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거기 표 밑에를 보세요. 최초의 선호의 강도가 541, 523 뭐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다 살짝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거 지울게요. 여기도 지울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여기 잘 보시면 점수를 한번 부여해 볼게요. 어떻게 있냐면 5, 4, 1 네, 5, 2, 3 5, 2, 3 1, 4, 5 1, 4, 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점수를 다 더했더니 11, 10 여기는 9 이렇게 돼서 어느 게 채택되냐면 X가 채택돼요. 여기까지 뭐 똑같습니다. 자, 문제 1번 위에 1번 보기 지문 보시면 투표자 A, B, C의 세 가지 정책대안 X, Y, Z에 대한 선호 강도가 이렇게 있는데 다 더했을 때는 여기 선호의 순서대로 보면 X를 제일 좋아하고 Y를 좋아하고 Z 이런 식의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채택되겠죠. 자, 근데 2번 볼게요. 얼마 후에 B와 C의 Y와 Z에 대한 선호가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보니까 여기가 3과 2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5와 4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3번 볼게요. B와 C가 Y와 Z에 대한 선호가 달라져서 표가 이렇게 바뀌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그대로 11, 여기가 12, 여기가 7 이렇게 돼서 12인 Y가 당선되는 거야. 그러니까 Y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 X, Z 이러한 결과가 당선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5번 볼게요. 자, 개인 B와 C가 Y와 Z에 대한 선호의 변경이 Y와 Z와 상관없는 X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결과 예상하지 않은 다른 이 독립성이라는 것은 다른 무관한 선택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적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6번 보시면 점수 투표제 하에서는요. 이렇게 사회 구성원 중에서 어느 누구도 XY에 대한 선호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안 바뀌었잖아. 지금 좋아하는 정도는 어떻게 돼요? X를 제일 좋아하는 순서는 바뀌지 않았는데 여기 값이 바뀌게 됨으로써 오히려 Y가 채택되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좀 어려워요? 그냥 독립성을 위배한다. 그냥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째로 보다 방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모아된 같은 그런 뭐뭐보다 낫다 그게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다 투표제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다 투표제. 자, 우선 개념 볼게요. 개념, 개요. 여러분, 보다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니, 여러분, 점수 투표제 하에서는요, 내가 10점이라는 걸 받았으면 그 10점을 몰빵을 해도 돼. 그래서 541 하거나, 뭐, 10 빵빵, 911, 아니, 91빵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다 방식은, 거기 1번 볼까요? n개 대안이 있으면 점수를 부여할 때, n, n-1, n-2 이렇게 두는 거야. 안건이 지금 3개잖아. 그러면 점수를 줄 때 어떻게 한다? 10점 만점 그게 아니라 순서대로 해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n, 3개니까 3, 2, 1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건의 수가 여기 있는 것처럼 3개면 예, 숫자를 어떻게 부여하냐면 3, 2, 1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숫자를 부여하게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점수 투표제와 달리 순서에 의해서만 선호의 강도를 반영. 여기서도 선호의 강도는 반영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점수 투표제 같이 몰빵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장점 볼까요? 자, 아주 선호도가 높거나 낮은 대안에서 보다는 투표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차선이 될 수 있는 중도의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약간의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랑 강도가 조금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다수결의 원칙보다는 나아요.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서는 또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투표의 역설, 투격이라 쓸게요. 발생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점은 뭐냐면 근데 이것도 점수를 부여하는 점수 투표제랑 유사하게 숫자를 부여하다 보니까 전략적인 행동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고요. 역시 독립성이 이게 숫자를 부여하다 보니까 독립성이 위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유사합니다. 비슷비슷해요. 자, 그래서 점수 투표제의 단점에 해당하는 여기 전략적 행동에 취약하다는 거와 독립성을 위배한다는 게 여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밑에 Q&A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객관식 때 많이 볼 거야.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숫자 다 더해서 그냥 생각하시는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다 방식의 문제점에 보시면 역시 독립성을 위배한다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그걸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투표제도가 있다. 이 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여기 나와 있는 보다 투표제 방식에 따랐을 때는 독립성을 위배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왜 위배하는 거야? 설명해. 이런 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거기 그게 독립성 조건을 위배하는 경우가 거기 나와 있는데 요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점수 투표제에서 독립성을 위배하는 거랑 그거까지는 설명드렸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밑에 보시면 진정한 선호 순위를 D라는 사람이 왜곡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도까지만 보고요. 그 이상까지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는 재정학을 연구할 거야. 아이, 그러시면 안 되지. 우리의 목적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점수를 획득하는 게 목적이니까 요 내용만 이렇게 정리하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3절 다수결 투표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수결 투표 제도는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투표의 역설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